자, 오늘부터 마지막 이론 진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6월달이 마지막 이론이기 때문에 5, 6월 강의에서 이제 기본 개념을 못 잡으시면 21년도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5월달, 6월달이 마지막 이론이기 때문에 5월, 6월에 기본 개념을 못 잡으시면 21년도에 합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5, 6월 수업은 절대로 빠지시면 안 되고요. 꾸준히 수업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법은 우리가 뭐 요약집을 가지고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필기 부담이 뭐 없기 때문에 뭐 하셔야 되냐면은 수업을 들으시면서 내가 이 세법 수업을 이제 요약집으로 진행이 되면 필기를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시면서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이야기의 한 70% 정도는 수업 시간에 기억하고 집에 가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미처 기억 못한 나머지 30%만 집에 가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민법 개론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5월달, 6월달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세법이라든지 지적법이라든지 중개사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요약집을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수업 들으시면서 70% 정도는 기억하고 집에 간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3, 4월 수업이 뭐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진도가 조금 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순서를 좀 이렇게 잡도록 할게요. 뭐 다른 학원하고는 순서를 조금 다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자 5월달, 6월달 세법 수업은 요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취득 관련 조세를 먼저 보시고, 부동산 취득 관련 조세, 그 다음에 보유 관련 조세, 양도 관련 조세, 조세 총론, 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요 양도 관련 조세가 2주 전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양도 관련 조세를 오늘 또 들어가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5월달, 6월달 세법 강의 진행 순서는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취득 관련 조세, 보유 관련 조세, 양도 관련 조세, 조세 총론, 요 순서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요 취득 관련 조세가 오늘 진도고, 우리가 2주 후에 보유 관련 조세가 들어갈 거고, 우리가 6월 첫째 주에 양도 관련 조세를 보실 거고, 6월 마지막 주에 조세 총론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순서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취득 관련 조세인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를 오늘 보셔야 되는데, 요 취득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약집 44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세법은 취득, 보유, 양도 관련 조세가 이렇게 서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요 해당 파트 첫 페이지부터만 수업을 들으시면 순서상의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 요약집 중간부터 들어간다고 해서 뭐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약집 44페이지 가셔가지고 우리가 취득 관련 조세인 취득세를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취득세가 어떤 조세인지 눈도장 찍으시고요. 우리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뭘 보셔야 되냐면은 취득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취득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세율은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에 따라 그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거나 상속재산을 재분할했을 때 이걸
정려에 의한 취득으로 볼 것인지, 유상 취득으로 볼 것인지,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볼 것인지 취득 원인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우리 시험에 간혹 한 번씩 나와요. 우리가 27회 때 취득 원인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었고, 29회 때 취득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7회 때, 29회 때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취득과 관련된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들을 참고사항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약집 46페이지입니다. 자, 요약집 46페이지 가셔가지고 지금부터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총 3가지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개념 잡으셔야 될 게 뭘 잡으셔야 되냐면은 사실상 취득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개념과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사실상 취득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가지고 이해하셔야 되냐면은 실질과세 원칙을 가지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1, 2월, 3, 4월 수업을 듣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실질과세가 뭔지를 알고 계시는 거고, 자, 세법 수업이 오늘 처음이신 분들은 요 실질과세가 뭔지를 지금 당장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관련 조세들 중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하기 때문에 실질과세를 모르시면 이런 조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실질과세라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과세 대상의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걸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는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취득세는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조세로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자, 그러면 공부상 현황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취득 사실의 등기, 등록 유무는 관계가 없고,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면 취득세 부과합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은 취득 사실의 등기, 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으로 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명 편의상 매매를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이제 갑이 을 소유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매매 계약을 하고, 자, 갑이 을에게 대금 지급을 완료하면 대금 지급을 완료하는 그 순간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자 봅시다. 대금 지급을 완료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맞다면 질문. 취득 사실을 등기 등록 안 해도 갑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왜? 취득한 사실을 등기 등록했느냐 안 했느냐는 관계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으로 두 번째 보셔야 될 이야기. 우리가 현행 지방세법은 사실상 취득만 취득으로 보는 게 아니고 공부상 취득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등기 등록을
받음으로 인하여 등기 등록을 받음으로 인하여 공부상 취득이 일어나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취득세에 부과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명의 신탁에 의한 취득, 양도 담보에 의한 취득,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등기 등록을 받음으로 인하여 공부상 취득이 일어났지요. 자, 그런데 이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명의 신탁에 의한 취득, 양도 담보에 의한 취득,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지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지만 등기 등록을 받음으로 인하여 공부상 취득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지만 명의 신탁에 의한 취득, 양도 담보에 의한 취득,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도 취득세 부과합니다. 이 설명 이해되시면 참고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잘 물어보진 않아요. 그런데 뭐 한 5년에 한 번, 7, 8년에 한 번 정도 살짝 섞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설명 이해되시면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살짝 내려놓고 사실상 취득만 잡으시면 돼요. 왜? 자주 물어보는 이야기가 아니고 빨라야 5년에 한 번 정도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셔야 될 거. 자, 간주취득입니다. 자, 간주취득. 우리가 민법에서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지만 지방세법에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는 간주취득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 요약집 46페이지 거기 중간에 보시면 토지 지목 변경, 차량 등의 종류 변경, 건축물 증축, 개축, 대수선, 가점주주의 주식 취득을 민법에서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지방세법에서는 이런 것들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간주취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간주취득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정리하셔야 되고, 자, 그 이야기를 요약집 49페이지에서 지금부터 자세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요약집 49페이지. 자, 제일 먼저 토지 지목 변경입니다. 자, 토지 지목 변경을 민법에서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취득에 관한 등기인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변경 등기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부에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변경 등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걸 민법에서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간주취득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걸 잡으셔야 돼요. 토지 지목 변경을 언제 취득으로 간주하는지 요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취득으로 간주하는지, 언제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재수 없으면 31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툭 튀어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설명 들어보시고 이해되시면 참고하셔야 돼요. 뭐 설명 들어봤는데도 전혀 느낌이 안 오시면 어쩌다 한번 나오니까 지나가시면 되는데 이해되시면 꼭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토지 지목 변경을 언제 취득으로 간주하냐면은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첫 번째 조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붙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말과 이 말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과 이 말이 해석이 되면 답 보장받는 거고, 이 말과 이 말이 해석이 안 되면 살짝 돌려놓으면 안 배운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현행지방세법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했을 때 지목 변경을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공부상 지목 변경이거나 사실상 지목을 변경했지만 가액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지목 변경에 대한 취득을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사실상 지목 변경인지 공부상 지목 변경인지 확인하시고,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인지 가액 증가가 없는 경우인지 확인하신 후에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지목 변경을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셔야 되지, 공부상 지목 변경이거나 가액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왜 사실상 지목 변경만 취득으로 보고 공부상 지목 변경은 왜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까? 자, 그 이유는, 자, 봐봐요. 사실상 지목 변경 시의 가액 증가분은 토지 본래 가치가 증가된 거지요. 그래서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해도 일반인들이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공부상 지목 변경 시의 토지 가액 증가분은 토지 본래 가치가 증가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상 지목 변경 시의 토지 가액 증가분은 토지 본래 가치가 증가된 게 아니고 시세 상승분입니다. 그러니까 공부상 지목 변경 시의 토지 가액 증가분은 토지 본래 가치가 증가된 게 아니고 시세 상승분이고, 시세 상승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첫 번째 문제, 시가 떨어지면 땅 주인들이 내 취득세 돌려달라고 합니다. 맞죠? 땅값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땅값 떨어지면 내 취득세 돌려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시세 상승분은 나중에 팔아가지고 양도 차익으로 실현되었을 때 양도소득세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공부상 지목 변경은 취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 안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공부상 지목 변경은 취득세 부과 안 하는 거예요. 자, 하여튼 요게 구분되셔야 됩니다. 가끔 한 번씩 어쩌다 한번 요 차이를 가지고 장난을 쳐요. 이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공부상 지목 변경 시 토지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지목 변경 간주 취득을 어디서 받기 때문에 이걸 순간적으로 맞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상 지목 변경을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이지 공부상 지목 변경은 취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 안 하는데 무슨 납세 의무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구분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셔야 될 거, 건축물, 증축, 개축, 대수선. 이 개축과 대수선을 합해가지고 세법에서는 개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증축이 뭐고 개축이 뭐고 대수선이 뭔지는 공법, 건축법에서 공부하셨고, 요 개축과 대수선을 합해가지고 세법에서는 개수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 증축, 개축, 대수선을 우리가 민법에서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취득에 관한 등기인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변경 등기하지요. 구조 변경 등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조 변경 등기를 한다는 얘기는 민법에서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부과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언제 취득으로 간주하는지. 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대수선하면 건물 가액이 증가되지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증개수로 인한 건물 가액 증가분을 취득으로 간주하고 건물 가액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간주 취득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일반인들이 잘 못 느끼십니다. 왜 잘 못 느끼십니까? 결정적 이유, 안 해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몰래 해서. 대부분 증축 불법으로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봐요. 우리가 이 구시가지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거나 증축을 하려 그러면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게 도로를 딱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으려면은 건물을 안쪽으로 들러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합니까? 불법으로 증축을 합니다. 왜? 그러면 건물을 안쪽으로 안 들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법적으로 증축을 하는 거고, 몰래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가세 관할에서 모르면 세금 부과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 소규모로 불법 증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뽀롱이 안 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세금 부담을 안 한 거지, 우리가 세법적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취득세 부과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참고로 눈도장 찍으십시오. 증개수로 인하여 건물 가액이 증가하면 증개수로 인한 건물 가액 증가분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건물 가액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간주 취득을 두고 있다고 공부하실 때마다 이렇게 읽어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한 두세 번 읽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억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점주주입니다. 자, 이 가점주주가 우리 시험 문제에서 간주 취득 중에서는 출제 빈도가 가장 많았었습니다. 요게 우리 시험 29회 때 문제 아닙니까? 자, 일단 가점주주가 누구인지 눈도장 찍으시고요. 자, 요약집 50페이지, 거기 A 항목입니다. 우리가 가점주주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 주식의 합산된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자를 가점주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한마디 합니다. 우리가 주식은 취득세 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식은 취득세 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취득한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취득세는 없어요. 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취득세 냈습니까? 냈으면 잘못 낸 거니까 빨리 가서 돌려받으십시오. 우리가 주식은 취득세 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 부과되는 취득세는 없어요. 자, 그런데 가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경우인지를 그림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A라는 비상장 법인 회사가 있고
A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재산가액이 50억이라고 가정하고, 자, 갑이 A 기업 주식을 40%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녀을이 다른 주주로부터 A 기업 주식을 다른 주주로부터 15%를 매입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갑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녀을의 보유 주식의 합산된 비율이 55%로 50%를 추가하기 때문에 갑하고 자녀을은 A 기업의 가점 주주가 되었고, 자, 지금부터 비상장법인의 가점 주주가 되면 이게 무엇이 된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상장법인은 껍데기만 법인이고 실제는 개인회사나 똑같습니다. 외형만 법인이고 실제는 개인회사나 똑같아요. 그러면 비상장법인 주식을 50%를 초과하여 취득함으로 인하여 비상장법인의 가점주주가 되면 이때 가점주주는 A 기업의 그냥 일대주주, 그냥 최대주주가 된 게 아니고 뭐가 된 걸로 보셔야 되냐면은 A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가 된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상장법인의 가점주주가 되면 이때 가점주주는 A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가 된 걸로 보셔야 되고, 그러면 A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누구 소유가 된 겁니까? A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가점주주의 소유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법에는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은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가점주주가 되면 가점주주가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가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간주취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자, 민법에서는 가점주주가 A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민법에서는 언제 가점주주가 취득한 걸로 봐요? 가점주주 명의로 이 부동산을 가점주주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가점주주가 취득한 걸로 봐요. 민법에서는. 자, 그런데 세법에서는 가점주주 명의로 등기 안 해도, 가점주주 명의로 등기 안 해도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비상장법인의 가점주주가 되면 가점주주 명의로 등기를 안 해도 이 A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가점주주가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이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뭘 잡으셔야 되냐면은 언제 취득으로 간주하고 언제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취득으로 간주하냐면은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가점주주가 되었을 때, 요게 조건이에요. 우리가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가점주주가 되었을 때 가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거나 법인 설립시는 가점주주이더라도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 설명해 볼게요. 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가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비상장법인하고 상장법인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상장법인은 기업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가정주주가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못 합니다. 소액주들이 뭡니까? 계속 간섭을 해요. 소액주들이 뭡니까? 단합을 해가지고 소액지주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40%가 있다. 그럼 뭐합니까? 소액주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가정주주를 통제합니다. 야, 이거 다 네 거 아니고 40%는 내 낀데 왜 네 맘대로 하냐면서 자꾸 간섭을 하기 때문에 상장법인 가정주주는 모든 걸 지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가정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고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가정주주가 되었을 때만 취득으로 봅니다. 요거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가정주주가 된 경우에는 비상장법인이더라도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법인 설립 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 법인에게 취득세 부과했는데 법인 설립 시 가정주주에게 취득세를 또 부과하면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인 설립 시는 가정주주이더라도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게 29회 때 정답이에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간주 취득에서 잡아야 될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 가시냐면은 요약집 50페이지 거기 5항입니다. 취득으로 보는 주식 비율. 자, 우리가 이제 이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이 그림대로 봅시다. 자, 아까 요 그림대로 봐봐요. 자, 갑이, 자, 여기 좀 복잡하니까 좀 지우고. 자, 갑이 A 기업 주식을 4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을이 다른 주주로부터 A 기업 주식을 15%를 매입함으로 인하여 가점주주가 되면 가점주주가 A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자, 그러면 이 그림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A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재산가액이 50억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A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50억 중에서 가점주주가 몇 퍼센트를 취득한 걸로 볼 거냐 이 말입니다. 40% 보유하고 있다가 15%를 추가로 매입함으로 인하여 가점주주가 되었으니까 50억 중 15%만 취득으로 볼 거냐, 아니면 55%를 취득함으로 인하여 가점주주가 되었으니까 55%를 취득으로 볼 거냐, 아니면 50억 전부 다 취득으로 볼 거냐 이 말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전부 다 취득으로 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득으로, 그러니까 몇 퍼센트를 취득으로 볼 것인지 취득으로 보는 주식 비율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 최초로 가점주주가 된 경우냐, 가점주주 지분이 증가된 경우이냐에 따라 취득으로 보는 주식 비율이 달라집니다. 자, 가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추가로 매입함으로 인하여 최초로 가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최초로 가점주주가 되는 날 가점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주식 전체 비율만큼을 취득으로 봐요. 그래서 이 그림대로 이야기하면 얼마? 50억 중 55%를 취득한 걸로 본다고요. 자, 다시 갈게요. 가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추가로 매입함으로 인하여 최초로 가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50억 중에서 몇 퍼센트를 취득한 걸로 보냐면은 최초로 가점주주가 되는 날 현재 가점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 주식 전체 비율만큼. 그래서 이 조건대로 이야기하면 55%를 취득한 것으로 봐요. 자, 그런데 가점주주의 지분이 증가한 경우에 우리가 가점주주의 지분이 증가한 경우에는 자, 거기 요약집 거기 50페이지 5항 니은 항목입니다. 우리가 가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된 경우에는 증가된 지분을 취득으로 봐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거 단순 증가된 지분이 아니고 최고 지분보다 증가된 비율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자, 55%의 가점주주가 10%의 주식을 매입을 함으로 인하여 65%로 지분이 증가되었다가 자, 급전이 필요해 가지고 8%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주식 비율이 57%로 감소되었다가 여유 자금이 생겨 가지고 3% 하지 말고 잠깐만요. 13%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함으로 인하여 주식 비율이 70%가 되었을 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던집니다. 자, 57%에서 70%로 지분이 증가되는 날 A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취득세 가세 대상 자산 가액이 50억이라고 가정한다면 50억 중 몇 퍼센트를 취득한 걸로 볼 거냐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면 문제 풀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13%라고 답하십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 단순 증가된 지분을 취득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단순 증가된 지분을 취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최고 지분보다 증가된 지분. 이 그림대로 이야기하면 자, 최고 지분 65% 아닙니까? 이 지분보다 증가된 지분. 최고 지분보다 증가된 지분. 그래서 얼마입니까? 그래서 5%를 취득으로 봐요. 단순 증가된 지분이 아니고 최고 지분보다 증가된 지분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자, 순서대로 옵니다. 자, 55%의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최초로 가점주주가 되는 날 50억 중 55%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55%에 대하여 이미 취득세 부과했을 끼고 55%에서 65%로 지분이 증가되는 날 50억 중 자, 50억 중 얼마? 자, 55%에서 65%로 지분이 증가되면 최고 지분보다 증가된 비율 10%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50억 중 10%를 취득한 걸로 간주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이미 65%까지 이미 취득세 부담했잖아요. 자, 그런데 지분이 감소되었다가 다시 증가되었을 때 단순 증가된 지분 13%를 취득으로 하게 되면 13% 중 8%는 취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증가된 지분 13%를 취득으로 보면 13% 중 8%는 취득세가 한 번, 두 번 이중으로 부과됩니다.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단순 증가된 지분 13%를 취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최고 지분 65%보다 증가된 지분 5%만 취득으로 봐요. 여기까지가 가점주주에서 보실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약집 52페이지. 우리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과 관련해 가지고, 자, 세 번째 보셔야 될 거, 취득 원인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세율이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자, 그러면 요약집 52페이지, 자, 1항입니다. 자, 말로 하면 느낌이 떨어지니까 예를 하나 들어 놔놓고 이야기합시다. 자, 갑이 배우자 소유의 상가 건물을 취득하기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거예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으니까 이걸 갑이 배우자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한 걸로 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뭐를 가져오셔야 되냐면은 오늘 수업 시작하자마자 본 실질과세 원칙을 가져오셔야 돼요. 우리가 취득세는 실질과세 하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부상 현황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사실상 현황, 실제 현황을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갑하고 배우자을이 작성한 매매 계약서, 등기 신청서를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갑이 배우자에게 실제 대가를 지급했는지 실제 현황을 보셔야 됩니다. 왜? 취득세는 실질과세하니까,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니까. 공부상 현황을 보시면 안 되고 사실상 현황, 실제 현황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봅시다. 갑이 배우자에게 실제 대가를 지급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지급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그거 내 돈 될 낀데.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그러니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 매매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제 대가를 지급했다고 볼 수가 없고, 대가를 지급 안 했으면 이거는 뭡니까?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약집 52페이지 읽어볼게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매매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제 대가를 지급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게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거기 기억 항목에 공경매로 취득한 경우, 자, 이야기예요. 자, 부모님이 이 상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는데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우리가 은행은 저당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 상가를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할 거고, 그래서 자녀 갑이 경매를 받았을 때, 그러면 자녀 갑은 법원, 자, 예를 들어서 3억의 경락을 받았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법원에 돈 3억 갖다 줘야 됩니다. 법원에 돈 3억 갖다 줘야 법원에서 갑에게 등기를 넘겨줘요. 그럼 자, 그러면 공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면 대가 지급했지요. 네. 법원에 갖다 줬지만 하여튼 대가 지급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자, 디귿.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는 재산인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자, 이야기예요. 배우자의 상가와 갑의 아파트를 서로 교환했을 때, 그러니까 배우자의 상가와 갑의 아파트를 서로 교환하게 되면 갑은 배우자에게 대가로 아파트 줬잖아요. 대가 지급했지요. 그 다음에 번호가, 자, 그 다음에 거기 리얼. 자, 리얼 읽어볼게요.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해가지고 A 항목, 재산을 취득한 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재산이 취득한 자의 소득이 증명이 되면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람은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고, 번 돈 가지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B, 소유 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입니다. 자, 갑이 보유하고 있는 A 토지를 병에게 팔아가지고 받은 대금을 가지고 배우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소유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아니면 갑이 보유하고 있는 A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은 금액으로 배우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 그럼 갑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의 부동산 취득 시 취득 원인을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일반 거래로 취득한 경우를 묻고 있는지,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묻고 있는지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 거래로 취득했다면 매매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대가를 지급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답하셔야 되고, 이러한 사유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묻고 있다면 유상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입니다. 자, 부담부 증여.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봅시다. 4주 전에 양도소득세에서 공부한 이야기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4주 전에 양도소득세에서 요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갑이 7억짜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갑의 부동산에 갑의 채무가 5억이 설정된 상태에서 갑의 채무 5억을 을이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갑이 을에게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 제가 어디부터 이해를 하시라 그랬냐면은 부담부 증여받은 을이 증여자 채무 5억을 인수받아서 대신 부담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시라 그랬습니다. 요게 이해가 되면 이해를 하는 거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우리가 부담부 증여받은 을이 증여자의 채무 5억을 인수받아서 대신 갚아주는 것을 세법에서는 을이 갑에게 5억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받아서 대신 갚아주는 것을 세법에서는 을이 갑에게 5억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질문. 자, 을이 갑으로부터 부담부 증여
받은 재산 7억을 모두 다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모두 다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걸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 5억의 대가를 지급했으니까. 그래서 부담부 증여 받은 재산 7억 중 채무 인수금액 5억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채무 인수금액을 제외한 금액 2억만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봐요. 이 말의 의미가 이렇게 이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는 거고, 이 말의 의미를 이해를 못 하시면 어거지로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여기 이제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부담부 증여 받은 경우에는, 자, 지금부터 이제 조건을 바꿉니다. 자, 갑이 배우자 을에게 부담부 증여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자, 지금부터 실질가세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취득세는 실질가세를 하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사실상 현황을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갑하고 배우자 을이 작성한 부담부 증여 계약서를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배우자 을이 배우자 갑의 채무를 실제로 인수받아서 실제로 대신 부담하는지 실제 현황을 보셔야 됩니다. 자, 실제 대신 부담하는 걸로 볼 수 있다 없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부담부 증여 받아본 적 없으면 지금부터 상상을 해봅시다. 내가 배우자 을이라면은 배우자 빚 5억 인수받아서 대신 갚아줄 돈이 있습니까? 통장에 현금 5억 있냐고요. 그 돈 있으면 혼자 살지. 그럼 봐봐요. 대다수 일반인들은 배우자 빚 5억을 대신 갚아줄 돈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쇼하는 거예요. 부담부 증여하는 척 쇼하는 거지. 실제는 그냥 증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 인수금액을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않고 채무 인수금액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4주 전에 봤던 양도소득세 그대로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요약집 53페이지 3항입니다. 자, 요약집 53페이지 3항. 자, 읽어보고 설명합니다. 자,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에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하여 재분할을 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A 항목,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이내에 재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그 다음에 B, 상속 회복 청구소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자, 요거 설명하고 잠시 쉬었다 갑시다. 자, 이야기입니다. 자,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면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을 오빠는 50억을, 여동생은 10억을 상속받기로 협의하고 상속 등기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시간이 한 3년 지났습니다. 3년 지났는데, 자, 여동생이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묻습니다. 야, 너가 아버지 부자였는데 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네 얼마 받았냐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여동생이 이야기합니다. 10억 받았다고. 하니까 친구가 한마디 거듭니다. 이 친구가 뭡니까? 울산에 있는 계림법학원에서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민법 시간에 배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아들, 딸 상속 지분이 같은데 너가 오라버니는 50억을 받고 얘는 10억 밖에 못 받았냐고, 밖에 못 받았냐고 묻습니다. 그 말 듣고 여동생이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10억 받을 때는 오빠가 착해 보였지요. 나한테 10억이나 줬으니까. 근데 이 말 듣고 나니까 오빠가 안 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라버니한테 전화합니다. 빨리 별다방으로 오락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오빠 보자마자 뭡니까? 오빠 보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민법상 상속 지분이 똑같은데 와 오라버니는 이마에 가지고 나는 10억 밖에 안 주냐고 울면서 하소연을 하니까 오빠가 마음이 짠하지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부모님 생각도 나고 동생이 우는 거 보니까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인감 들고 내일 등기소에서 보자입니다. 그래서 자, 오빠가 10억을 여동생한테 등기를 넘겼습니다. 자, 그래서 오라버니는 당초보다 10억이 줄었고 여동생은 당초보다 10억이 늘었습니다. 자, 이걸 여동생이 오라버니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걸로 본다고. 자, 왜 그러냐면은 상속 등기가 완료됐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상속 등기가 완료되는 그 순간 이거는 뭡니까?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이 아니고 오라버니 소유입니다. 오라버니 소유인데 동생한테 넘겨주면서 아무것도 안 받았지요. 그러니까 증여지. 자, 그런데 이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취득세 신고 기간 이내 재분할하여 등기한 경우이거나 상속회복 청구소에 의하여 변동이 된 경우에는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이에요. 여동생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오라버니가 뭐라고 합니까? 매정하게 네가 3년 전에 인감도장 찍어줄 때 이야기 다 끝났으니까 이 이야기 2번 다시 입 밖으로 꺼낼 거면 아버지 제사 지낸 날 집에도 오지 말랍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여동생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를 하기 위해서 어디 갑니까? 법원에 갑니다. 그래서 봐요. 오빠는 주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데 판사가 추락해서 줬을 때 그게 뭡니까? 상속회복 청구소에 의해서 변동된 경우. 이거는 증여가 해라고 해요. 듣고 보니 다 맞는 이야기네. 자, 여기까지가 취득에서 보셔야 될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시험에 27회 때 한 번, 29회 때 한 번 나왔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